자, 4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열하고 급수까지 해서 일장을 마쳤거든요. 네, 일장을 마쳤고 이제 우리가 2장부터 이제 계속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42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42페이지 처음 보게 되면 함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 수학에 정말 기초가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함수부터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좀 이제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셔가지고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함수를 아마 친숙하게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목이 기초수학 및 연습이고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수업을 집중하셔가지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2페이지에 그 줄글을 다 읽어볼 필요성은 없고 그 42페이지의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함수라는 말이 정의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게 되면 두 집합 A와 B에서 F가 함수라 함은 A의 임의의 원소 X에 대응하는 fx가 오직 하나로 결정되게 하는 규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f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일단 그 4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용어적인 것부터 계속 한번 검토를 해서 쭉 볼게요. 자, 그래서 43페이지에 있는 줄글을 마저 읽어보게 되면 자, F에서 집합 A를 우리는 정의역, B는 공역이라 하고 F의 치역은 모든 상들의 집합으로 FA로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치역은 공역의 한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여기까지. 자, 일단은 용어가 지금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집합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집합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집합이라는 뭐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역시 2주차 과제를 했어서 거기서 익히 좀 정리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집합에 대한 내용은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A에서 B로 대응이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함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되고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42페이지에 조건 두 개가 있어요. 그 조건 두 개를 다 만족시켜줘야만이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겠다라고 칭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A에 있는 원소 X가 이렇게 어떤 B에 있는 원소 Y로 대응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Y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함수 f를 뭐 대응 f로 인해서 대응을 시켰다. x를 f로 대응을 시켰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y의 값은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 대응이 되어진 그 공역상에 있는 원소들에 한해서 우리는 이렇게 fx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자, 편의상 이 대응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제 편의상 그냥 화살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주는 쪽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함수를 정의하는 집합이다라고 해서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의역.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받는 쪽, 받는 집합,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을 수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공역이란다는 거. 그러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대응 관계가 F예요. 근데 이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1번 자 요때 이제 함수의 조건을 이제 따져보게 될 텐데 1번이 뭐냐면 자 42페이지에 그 괄호 1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A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Y는 fx를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1번 조건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1번 조건에서 여러분들 조금 유념해 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임의의 원소 X 이겁니다. 그럼 임의의 원소 X는 정의역 전체 원소를 말하는 거겠죠. 정의역 전체 원소를 말하는 거고 이 정의역 전체 원소에 대해서 화살표를 다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1번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화살표를 주지 않는 원소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정역이 있는 원소라면 무조건 화살표를 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y1이 fx고 그 다음 y2가 fx면 y1과 y2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다시 자, 여기 x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b의 원소 중에 y1이 있고 y2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이 함수를 f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x에서 대응이 되어지는 놈이 화살표를 받는 놈이 y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y1이 fx니까. 근데 y2도 fx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때 뭐가 된다? 이 두 개가가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개 이상으로 화살표를 주는
원소는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함.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1, 2, 3 그 다음에 B가 예를 들어서 A, B, C예요. 그러면 자 요런 케이스도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죠? 맞잖아요. 화살표를 주지 않는 원소는 없잖아요. 지금 1, 2, 3 전부 다 화살표 하나씩 갔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으로 화살표를 주는 원소는 없어야 되니까 전부 다 하나씩만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함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무조건 전부 다 B에 있는 원소들로 다 대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B의 원소들 중에서 화살표를 받지 않는 원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받지 않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지 않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받은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역이란다는 거죠. 지역.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받은 애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y는 fx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설명들을 일단 1차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게 되면 그 43페이지의 여섯째 줄부터겠죠. 자, 또한 두 함수 f, g의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같으면 즉 fx와 gx가 같으면 f와 g는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함수값만 같다고 해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함수값이 같아져야만 그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참고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를 약간 집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 부분인 건데 자 뭐 당장 예를 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여기 책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요 표기만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g라는 것이 뭐냐면 자, x, fx. 그러니까 순서상이니까 점이죠, 점.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점들의 집합. 뭐냐면 정의역 상에서 정의된 그 원소들로 우리가 정의된 그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거는 뭐냐면 정의역상의 원소가 되겠죠. 얘는 정의역이죠. 그죠? 얘는 뭡니까?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지금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 x에 대해서 그 x가 주는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로 지금 순서상을 이루어서 가지고 결국에는 점으로 하나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y는 잠시만요. 자, 예로 자, y는 자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y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자, fx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자, x하고 fx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fx 값은 얼마예요? fx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자 x의 값이 1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fx 값은 3, 2일 때는 5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3일 때는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순서상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얘는 0,1이 되겠죠. 얘는 1,3이 되겠죠. 얘는 2,5가 되겠고, 얘는 3,7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좌표 평면상으로 한번 찍어보게 되면, 자, 일단은 x고 y라고 할게요. 자, 1이고 2고 3이고, 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0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3이고, 그 다음에 자, 저는 그림을 작게 그렸는데 그냥 어쨌든 뭐 대충 한번 보세요. 예. 0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5고, 그 다음에 그림 좀 삐뚤삐뚤하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을 찍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점이 찍힌 이유는 뭡니까?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점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정의역이 꼭 자연수, 정수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실수는 이 수직선에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 자체가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 점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직선이 그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함수는 이 그래프라는 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함수를 좀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 그래프를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프를 그리기 좀 어려워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래서 함수를 공부하기 더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지금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은 자, 지금 예제 2.1.1을 보게 될 텐데,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음 각 그래프는 실수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가 되는지를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예제 2.1.1. 그러면 일단 A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네, 그 다음에 자, B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2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죠. 여기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은 자 이게 과연 이제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되는지, 여기서 R은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A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A 값이 그러니까 정의역이 있는 원소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대응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대응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렇게도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자 B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X 값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되어지는 Y 값이 이게 대응이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돼요. 이거는 함수가 안 되고. 함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이 반원 안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역에 따라서 값이 대응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범위에서 R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R이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어때요? 정의가 안 되죠? 정의가 안 됨. 정의가 안 됨. 따라서 뭐다?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제 2.1.2는 함수가 주어짐에 따라서 정의역이 뭐고 지역이 뭔지를 관찰을 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씩. 예제 2.1.인데 1번. 자 y는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우리는 여기 x고 여기 y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려본다 하더라도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y는 x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형태 이렇게 될 텐데, 일단은 주어진 정의역 자체는 뭡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x의 범위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근데 치역은요? 치역은 이제 달라졌죠.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가 바로 치역이 될 텐데, 그 y의 범위는 그 y 값이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가 바로 치역이 된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한다 하더라도 그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가 바로 치역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넘기셔서 44페이지에 그 위에 보게 되면 3번도 있죠. 자, 3번은 뭐가 되냐면 y는 이제 x분의 1입니다. 이건 아까도 살짝 봤지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x, y 해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죠. 그래프가 그려진 x의 범위를 보라고 했는데 뭐를 제외한 뭐를 제외한 x값인데 뭐를 제외한 x는 0을 제외한 인 모든 실수가 바로 정의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를 생각해 주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추려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예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정의역. 그 다음에 y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범위가 바로 뭐가 되냐면 치역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함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제목을 여러 가지 함수라고 붙일게요. 여러 가지 함수.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단수함수, 전수함수, 전단수함수 이렇게 순서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저는 전수함수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전수함수. 그 다음에 자, 전수함수는 일단은 단수함수도 그렇고 전단수함수도 그렇고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용어만 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배우지 않는 전수함수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전수함수, 단수함수, 전단수함수 이 세 개 전부 다 함수의 조건은 그대로 만족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만족시켜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냐면 함수의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함수의 조건들이 뭐냐면은 정의역이 있는 원소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정의역이 정의역에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살표를 안 주는 원소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주는 원소는 없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의역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함수의 조건을 따져줬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사, 단사, 전단사 함수는 이제 이 포커스를 일단 함수는 만족시켜 주니까 이제 정의역을 볼 필요 없잖아요. 뭐냐니까 공역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전사함수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전사함수는 화살표를 받는 원소 중에 이걸 화살표를 받는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화살표를 하지만 공역이라 할게요. 그냥 우리가 용어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또 용어를 또 익숙해져야 되니까 공역 상의
원소 중 대응이 되 대응이 되지 않는 원소는 없어야 함. 이라고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요런 케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 2, 3이고 여기는 A, B예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 보게 되면 이 공역상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화살표를 안 받는 애는 없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정의역상을 이게 정의역을 함수를 씌워보게 되면 이거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지역이었거든요. 이게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뭐가 된다? 공역이랑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B는 공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받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응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되겠죠. 화살표를 받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지 않는 원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됐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단사함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공역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두 개 이상으로 대응되는 원소는 없어야 함. 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요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받는 애들 중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두 개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씩으로만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1, 2, 3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B는 이런 식으로 1, 2, 3, 4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도 얘는 우리가 단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전사함수든 단사함수든 꼭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질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의 원소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사가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경우가 더 크겠죠. 더 많겠죠. 경우가. 그 다음에 단사함수도 마찬가지. 공역의 원소가 더 크면 클수록 이 단사함수가 될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전사함수랑 단사함수는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질 필요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세 번째로 전단사 함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전단사 함수는 말 그대로 전사이자 단사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사 조건도 만족시켜주고 단사 조건도 만족시켜주고 그럼 전사 조건이 뭐였어요? 공역,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는 애들 중에서는 안 받는 애들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전사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단사함수는 만약에 받는다면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는 게 단사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게 된다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의역의 원소 개수, 정의역 원소 개수 하고 공역 원소 개수가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2, 3이고 B가 만약에 A, B, C라면 대충 요런 케이스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하나씩 받고 받는 애들도 다 하나하나씩 받는 요런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1대 1 대응이라고 했죠. 대응. 그죠? 1대1로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었고, 단사함수는 뭡니까? 그냥 1대1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주면 되니까 결국 이건 뭐다? 1대1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애들도 다 하나씩만 받게 되니까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단사 함수는 결국엔 뭐다?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아지게 된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앞에서 함수의 조건을 따져줬을 경우에는 뭡니까? A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러니까 정의역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제 이 전단사 함수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혹은 전사 단사 함수, 이게 이 전사 단사의 조건을 우리가 따져주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역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 함수의 조건 비슷하게 이렇게 조건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 함수가 될 조건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화살표를 주지 않는 원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거랑 비슷하게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전사 조건. 그 다음에 또 함수가 될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화살표를 주는 애들 중에서는 2개 이상 주는 애들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공역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단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된다?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함수가 결국엔 뭐가 된다? 전단사 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 함수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전단사 함수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밑에 항등함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말한 이 항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함수가 그거잖아요.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를 칭하다 보니까 다른 두 집합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같은 집합 2개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항등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44페이지에 항등함수의 기호로 이렇게 i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뭐 i, 뭐
정의역이 이제 A면은 IA가 되겠고, 만약 정의역이 B라고 표현됐으면 IB 이렇게 되겠죠. 예. 뭐 X 정의역이 X라고 표현되면 이제 I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I라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항등함수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I 항등함수 I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 이 함수의 정의역 그걸 이렇게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하는 값을 찾아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니까 무조건 x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만약에 y라고 두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항등함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바로 뭐가 된다? y는 x가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45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2.1.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1.3을 보시게 되면, 자, A가 이렇게 1, 2, 3으로 주어졌고요. B는 AB로 주어졌어요. 이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자, 함수 개수를 구하랬어요. 함수 개수. 자, 그런데 뭐냐면,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1, 2, 3이 있고 B가 A, B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일단은 어때요? 1이 일단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이 A랑 B로 갔을 경우에 2랑 3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함수가 된다 할 수 없겠죠.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1, 2, 3 얘들이 동시에 B에 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로 딱 꽂혀서 가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한 형태. 다 곱한 형태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그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1, 2, 3 동시에 어느 공역상에 있는 원소 하나로 가야 되는 게 바로 함수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 2, 3 동시에 이렇게 가야만 함수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동시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럼 결국에는 1이 뭐예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한 게 바로 뭐가 된다? 2의 3승이니까 바로 8개의 함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함수가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다 경우의 수를 살려준 게 경우의 수를 다 살려준 게 바로 8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사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전사함수 개수는 이거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지금 뭐냐면 이게 공역상에 있는 원소가 2개니까 이렇게 풀이해서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공역상에 있는 원소가 3개 이상만 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풀이 방법은 뭐 이렇게 이 문제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 그러니까 공역 자체가 지금 2개밖에 원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함수가 되려면 1도 어디로 가야 되고 2도 어디로 가야 되고 3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전사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1, 2, 3이 있고 B가 이렇게 A, B가 있어요.
근데 전사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면 1, 2, 3 전부 다 A로 몰려서 갈 수 있는 케이스 하나하고, 그 다음에 1, 2, 3이 전부 다 B로 몰려서 가는 케이스 두 개밖에 안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게 두 개니까 결국엔 뭐예요? 전체 함수의 경우 8가지 중에서 두 개를 빼면 전부 다 뭐예요? 전사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사함수의 개수는 6개가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 다음 단사함수. 단사함수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어때요? 일단 공역의 개수가 더 작잖아요. 그죠? 공역의 개수가 더 작으면 일단 함수인 거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1, 2, 3은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뭐냐면 이 공역 원소들 중에서 2개 이상 받는 원소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단산수 개수 같은 경우는 자 공역에서 2개 이상 대응되는 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밖에 없으므로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단사함수 개수는. 그러면 단사함수 개수가 연계예요. 그러면 전단사함수는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존재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단사의 조건이 전사도 되고 단사도 되는 함수인데 단사가 될 수 있는 함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단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그 다음 할 내용이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거든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2차시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검은색으로 표시된 문제들을 제가 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 그러니까 4주차 1차시를 우리가 여기 급수의 수렴부터 나갔으니까 자 짚어드릴게요. 문제 자 페이지 33에 문제 1.5.1하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없네요. 요것만 출석 과제로 그러니까 4주차 3차시 과제로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거를 공지해드리고 참 어쨌든 이게 참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이제 좀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일단 해본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자 이 4주차 3차시 과제를
역시 문제를 하는데 이 문제를 풀이랑 역시 답을 써서 풀이와 답을 써서 작성하여 작성하여 업로드 그 우리 LMS 홈페이지 있죠. 그 작성해서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사진은 뭐 사진으로 올려도 되고요. 사진은 하지 맙시다. 아니 사진을 그냥 뭐 스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학교도 잘 못 나오는 상황인데 사진 오케이. 사진 뭐 파일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혹시나 뭐 PDF로 풀이 과정을 한글로 PDF 그러니까 한글로 풀이를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 수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한글 그 PDF로 변환해서 PDF를 올리셔도 되고요. 뭐 요령껏 뭐 학생들 편한 대로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일일이 다 보고 할 테니까 어쨌든 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문제 1.5.1을 4주차의 출석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